80년간 러시아식 알파벳만 써온 나라, 몽골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언했죠. 이곳에서 새로운 문자 체계가 뿌리내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울란바토르 대학가에서 이상한 현상이 포착됩니다. 젊은이들이 낯선 글자를 익히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자막으로, 노래 가사로 스스로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한글이었습니다. 언어학자들이 경악했습니다. 키릴 문자로 자국어를 표기할 때 정확도가 60%대에 머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한글은 87%를 넘었다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초원의 나라에서 벌어진 문자 재평가 현상. 지금부터 그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중앙아시아 언어 교육 현황을 추적하는 연구자입니다. 지난 수년간 몽골의 대학들을 방문하며 외국어 교육 과정을 관찰해왔습니다. 처음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 나라의 문자, 환경이 얼마나 단단한 구조 위에 서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몽골은 1940년대부터 키릴 문자를 공식 표기 체계로 채택해왔습니다. 소비에트 시절 도입된 이 문자는 80년 가까이 교육과 행정, 일상의 모든 영역을 지배해왔죠. 거리의 간판, 교과서, 신문, 공문서, 전부 키릴입니다. 몽골어를 키릴로 적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죠. 제가 만난 현지 언어학 교수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어 권학술 자료에 접근하기 쉽습니다. 키릴 덕분이죠. 굳이 다른 문자를 배울 이유가 없어요. 이 말에는 오랜 시간 쌓인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몽골의 교육체계는 러시아어를 제1외국어로 오래 가르쳐왔고, 키릴 문자에 익숙한 학생들은 러시아어 학습에서 유리한 출발점을 가졌습니다. 문자가 같으니까요. 발음 체계도 상당 부분 겹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품게 됐습니다. 키릴 문자가 정말 몽골어를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을까요? 몽골어는 복잡한 모음 체계를 가진 언어입니다. 장모음과 단모음의 구분, 모음조화, 다양한 자음 조합, 이 모든 걸 키릴 35자로 표기합니다. 그런데 키릴은 원래 슬라브어를 위해 설계된 문자입니다. 몽골어의 음은 구조와 완벽히 일치하진 않죠. 현지에서 만난 대학생들 사이에서 흥미로운 불만을 들었습니다. 같은 단어를 사람마다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발음대로 적으면 틀리고 규칙대로 적으면 실제 발음과 달라요. 이건 표기와 발음 사이의 불일치 문제였습니다. 물론 어느 언어에나 있는 현상이긴 합니다. 영어만 해도 철자와 발음이 크게 다른 단어가 수두룩하죠. 하지만 몽골 학생들은 이 괴리를 점점 더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민주화 이후 몽골 사회에서는 전통 몽골 문자를 부활시키자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13세기 위구르 문자에서 파생된 세로쓰기 문자죠. 민족 정체성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몽골 정부는 학교 교육 과정에 전통 문자 수업을 포함시켰고 공문서 병기 방안까지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전통 몽골 문자는 세로로 쓰는 데다 글자 모양이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두, 어중, 어미에서 형태가 변하죠.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키워드 입력도 불편하고 인쇄 표준화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몽골 사회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키릴은 실용적이지만 자국어를 완벽히 담지 못한다. 전통 문자는 정체성의 상징이지만 현대 생활에 적용하기 어렵다. 양쪽 모두 한계가 있었죠. 저는 이 상황을 관찰하면서 한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만약 표음성이 뛰어나면서도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문자가 있다면 몽골인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당시만 해도 이건 순전히 이론적인 상상이었습니다. 현지 학교에서 외국 문자를 자국어 표기에 활용한다는 발상은 금기에 가까웠으니까요. 문자는 민족의 영혼입니다. 외국 글자를 빌려 쓴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 원로 학자의 말이었습니다. 이 발언에는 역사적 맥락이 담겨 있었습니다. 몽골은 과거 청나라의 지배를 받았고 이후 소비에트의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키릴 문자 자체가 외부에서 온 것이었지만 80년간 쓰면서 이미 자기 것이 됐죠. 또 다른 외국 문자를 받아들인다는 건 또 한 번의 굴복으로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확신의 견고함을 느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려면 단순한 편의성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변화의 조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울란바토르의 한 카페에서 대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글자가 있었죠. 한국 드라마 자막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막을 따라 읽으며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한류 팬덤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가사를 외우는 정도.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글 자모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소리와 글자의 대응 관계를 파악하려는 시도였죠. 이 글자는 발음 기관 모양을 본떴대요.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습이고 미음은 입술 모양이래요. 한 학생의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건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였으니까요. 물론 이건 아직 작은 움직임에 불과했습니다. 몽골 사회 전체로 보면 극히 일부였죠. 대학 교육과정에서 한국어는 선택 외국어 중 하나일 뿐이었고 주류는 여전히 영어와 러시아어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감각을 받았습니다. 80년간 흔들리지 않던 문자 환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아직은 균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언젠가 갈라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균열이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 수업이 몽골 대학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됐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왜 이 낯선 문자에 끌리기 시작했는지, 저는 울란바토르 대학가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외국어 교육 현장을 직접 관찰하기 위해서였죠. 몽골의 고등교육 체계에서 외국어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취업, 유학, 국제교류, 어느 방향으로 가든 외국어 능력이 필수였으니까요. 전통적으로 러시아어가 제1외국어였고 민주화 이후엔 영어가 급부상했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도 선택지에 있었죠. 그런데 2000년대 들어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1991년 10월 몽골 국립대학교의 한국어과가 최초로 개설된 이후 외국어대학교, 국립울란바타르대학교, 사립, 울란바타르대학교, 국립사범대학교 등의 연이어 한국어과가 생겼습니다. 숫자가 빠르게 늘어났죠. 2007년도에는 국립대 5개, 사립대 20개, 총 25개 고등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25개 대학, 인구 350만의 나라에서 이 숫자는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저는 한국어과 수업을 참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강의실 안풍경은 예상과 달랐죠. 학생들이 칠판에 적힌 한글을 또박또박 따라 쓰고 있었습니다. 가, 나, 다, 라. 자음과 모음을 분리해서 익히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역에 알을 붙이면 가가 됩니다. 니은에 알을 붙이면 나가 되죠. 교수의 설명은 명쾌했습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금세 조합 원리를 파악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어를 선택했느냐고. 영어는 철자랑 발음이 너무 달라요. 외워야 할 게 끝이 없죠. 한국어는 달랐어요. 글자만 보면 어떻게 읽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이 대답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표음성. 학생은 정확히 그 지점을 짚고 있었던 겁니다. 몽골어 화자에게 영어 학습은 쉽지 않습니다. 키일 문자에 익숙한 그들에게 라틴 알파벳은 또 다른 문자 체계였고 거기에 영어 특유의 불규칙한 철자법까지 더해졌죠. 같은 글자가 단어마다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반면 한글은 달랐습니다. 자음 글자와 모음 글자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글을 매우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소리와 글자 사이에 규칙적인 대응 관계가 있었죠. 물론 한국어 자체가 쉬운 건 아닙니다. 문법, 높임법, 조사 활용, 배워야 할 게 많죠. 하지만 문자를 익히는 초기 단계에서 학습자가 느끼는 명확성은 상당한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세종학당 제1대 학당장을 맡았던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다라마바사도 모르던 학생들이 1년 후 한국어 능력 시험 3급 이상을 합격하고 한국으로 유학 가는 것을 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1년 만에 중급 수준 도달. 이건 언어 교육에서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저는 이 현상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교수와 면담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건 학습 진입 장벽의 차이였습니다. 영어 알파벳 26자를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실제로 읽고 쓰려면 수천 개의 단어별 철자를 따로 익혀야 하죠. 한글은 자무 24자만 알면 조합 원리로 모든 음절을 만들 수 있어요. 구조가 다른 거예요. 이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한글의 조합성, 자음과 모음을 블록처럼 결합해서 음절을 만드는 방식. 이게 학습자에게 직관적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학습의 용이성만으로 이 정도 관심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언어를 배우는 데엔 실용적인 목적도 필요하니까요. 답은 경제적 연결고리에 있었습니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1990년 3월 한몽수교 후 한국학 전공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한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직접적인 동기가 있었죠. 한국 취업이었습니다. 몽골 청년들 사이에서 한국은 기회의 땅으로 인식됐습니다. 약 350만 몽골 총인구를 생각하면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5만 명 정도의 한국 체류자 수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전체 인구의 1%가 넘는 수치죠. 한국어를 할 줄 알면 취업 기회가 열렸습니다. 통번역, 무역회사, 관광업. 한국 기업의 몽골 진출도 늘어나면서 현지에서도 한국어 인력 수요가 생겼고요. 한국어를 배우면 일자리가 생겨요. 단순한 관심이 아니에요. 생계와 직결된 선택이죠. 한 대학 취업 상담사의 말이었습니다. 이런 실용적 동기 위에 문화적 친밀감이 더해졌습니다. 한국 드라마, K-팝,
예능 프로그램. 젊은 세대는 이미 한국 콘텐츠에 깊이 빠져 있었죠. 언어를 배우는 게 취미와 실익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로가 된 겁니다. 현재 울란바토르 세종학당에는 매년 1000여 명의 학습자가 등록합니다. 세종학당 하나에서만 그 정도 규모가 나왔습니다. 대학 정규 과정, 사설학원, 온라인 강의까지 합치면 숫자는 훨씬 커지죠. 한국어 학습자들의 수는 1991년부터 계속 증가해왔으며 2019년을 기준으로 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습자 수가 전공 및 교양 과목 수강생을 합쳐 총 3,201명입니다. 3,000명이 넘는 대학생이 한국어를 전공하거나 수강 중이었습니다. 인구 비율로 따지면 상당한 수치죠. 그런데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 현상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한글이라는 문자 자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 학생의 말이 기억납니다. 처음엔 그냥 한국어 수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글을 배우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문자 설계 자체가 다르구나. 소리를 적는 방식이 우리가 써온 것과 완전히 다르구나. 이 깨달음은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문자 체계에 대한 비교 인식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 지점에서 연구자적 흥미를 느꼈습니다. 키릴 문자에 익숙한 학습자들이 한글을 접하면서 무의식 중에 두 문자를 비교하게 됩니다. 표기 방식, 발음 대응, 조합 원리. 그 과정에서 자국어 표기에 대한 질문이 생겨나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학습자가 여기까지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어는 취업을 위한 도구였고 한글은 그 언어를 적는 문자일 뿐이었죠. 하지만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더 깊은 성찰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글로 몽골어를 적으면 어떨까요? 키릴보다 발음을 더 정확히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물론 소수였죠. 대부분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고요. 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의미 있었습니다. 문자 선택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비교 가능한 것이라는 인식이 생겼다는 뜻이니까요. 몽골 대학들에서는 한국어과에서 한국학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한국의 언어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역사, 과학기술 등 다양한 전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언어에서 학문으로, 학문에서 문화 전반으로 관심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몽골의 한국어 교육은 여전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영어나 러시아어에 비하면 선택 인원이 적었고 사회 전반의 인식도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죠. 몽골 대학들의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은 각 대학 한국어과들 간의 교육 수준 편차의 심화, 경험 있는 한국인 교수의 부족, 교과 과정의 비현실성, 제한적인 한국어 교수 방법의 적용, 교재 개발에 있어서 전문가들 간의 협력 부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인프라가 아직 충분치 않았던 거죠. 하지만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이건 역설적으로 관심의 강도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울란바토르를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단순한 외국어 학습 붐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더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인가? 그 답은 몇 년 후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한글 자체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자국어와 비교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학술적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언어 교육 현장에서 시작된 관심이 어떻게 문자 비교 연구로 확장되었는지, 저는 몽골의 한국어 교육 현장을 계속 추적했습니다. 대학 강의실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어디까지 퍼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변화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몽골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은 세종학당 외에도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각급 교육기관이 있으며 최근에는 개인 강사를 통한 학습과 온라인 강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학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도 한국어 수업이 열리기 시작했고 사설학원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죠. 심지어 유튜브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독학하는 학습자도 늘었습니다. 저는 울란바토르 시내의 한 사설학원을 방문했습니다. 저녁 시간대였는데도 교실은 꽉 차 있었죠. 직장인, 대학생, 심지어 중학생까지 연령대가 다양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한국어 배워요.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죠. 한 직장인의 말이었습니다. 그에게 한국어는 현재 직장보다 나은 미래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학원 원장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수요 변화에 대해 흥미로운 관찰을 들려줬죠. 예전엔 한국 드라마 좋아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지금은 달라요. 취업 목적, 유학 준비, 통번역 자격증 취득. 목표가 구체적이에요. 동기의 성격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문화적 호기심에서 실용적 목적으로. 이건 학습의 지속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죠. 저는 학원 교재를 살펴봤습니다. 한글 자모 학습부터 시작해서 기초 문법, 회화,
한국어 능력 시험 대비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국에서 제작된 교재를 현지 번역한 것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었습니다. 학습자들이 한글 발음 표기에 특별히 집중하는 모습이었죠. 이 글자는 이렇게 소리 나요. 입술 모양을 이렇게 하면 돼요. 교사의 설명은 발음 기관의 움직임과 글자 형태를 연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글 자음은 발음할 때의 혀 모양이나 입 모양, 목구멍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줬습니다. 이 원리를 활용한 교수법이었죠. 학습자들은 이 설명에 특히 반응했습니다. 키릴 문자로는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이었으니까요. 키릴에서 글자와 발음 기관 사이에 직접적인 형태적 연관성은 없습니다. 한글은 달랐죠. 글자를 보면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힌트가 있어요. 신기해요. 한 학습자의 소감이었습니다. 이 신기함이 학습 동기를 강화했죠. 저는 또 다른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학습자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스터디 그룹이 형성되고 있었던 겁니다. 카페에 모여 한국어로 대화 연습을 하거나 드라마를 함께 보며 자막을 분석하는 모임이 생겨났죠.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같이 하니까 재밌어요. 서로 발음 교정도 해주고요. 이런 자발적 학습 공동체의 등장은 의미 있는 지표였습니다. 교육기관의 공급을 넘어서 수요가 스스로 확장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정부 행사가 아니라 풀뿌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그리고 한글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저는 이 현상의 속도에 주목했습니다. 2000년 이후 몽골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몽골인 교수들의 약진입니다. 1990년대 초에는 주로 한국인 유학생들과 코이카 단원들이 한국어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몽골 대학에서 가르치는 한국어 교수의 숫자는 몽골인이 63명, 한국인이 45명으로 몽골인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몽골인 교수가 한국인 교수보다 많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었죠. 현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어 교육이 외부에서 주입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자생하는 단계로 접어든 거죠. 한국어 교재 개발 및 출판에 있어서도 몽골인 교수들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2000년 이전에는 한국인 교수들이 교재 개발을 주도했다면 현재는 몽골인 교수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교재까지 현지에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어 화자의 관점에서 한국어와 한글을 설명하는 교재. 이건 교육의 질적 전환을 의미했죠. 저는 현지 제작 교재 몇 권을 입수해서 분석했습니다. 흥미로운 접근법이 눈에 띄었죠. 몽골어 의문 체계와 한국어 의문 체계를 비교하는 섹션이 있었습니다. 키릴로 표기한 몽골어 발음과 한글로 표기한 동일 발음을 나란히 놓고 차이점을 설명하는 방식이었죠. 몽골어의 이 소리는 키릴로 이렇게 적지만 한글로는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 비교는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두 문자 체계의 표음 능력을 직접 대조하는 작업이었으니까요. 물론 이 교재들의 목적은 한국어 교육이었습니다. 몽골어 표기 체계를 바꾸자는 주장이 아니었죠. 하지만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비교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한글이 발음을 더 정확히 구분하는 것 같아요. 키릴로는 같은 글자로 적는 소리가 한글로는 다른 글자로 적히거든요. 한 고급 학습자의 관찰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이미 두 문자의 표음 정밀도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죠. 저는 이런 인식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비공식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어 중급 이상 학습자 50명을 대상으로 간단한 질문을 던졌죠. 한글과 키릴 중 어느 문자가 발음을 더 정확히 표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응답자의 약 70%가 한글이 더 정확하다고 답했죠. 물론 이건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였으니 편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집단 내에서는 명확한 인식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저는 응답자 몇 명과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죠. 한글은 소리 하나에 글자 하나가 대응해요. 예외가 적죠. 키릴은 같은 글자가 위치에 따라 다르게 소리 나는 경우가 많아요. 한글 자모를 조합하면 거의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어요. 키릴로는 적기 어려운 소리도 한글로는 가능하더라고요.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학습자들은 경험을 통해 두 문자의 차이를 체감하고 있었죠. 물론 이 인식이 곧바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습자에게 이건 학문적 호기심 수준에 머물렀으니까요. 한국어를 잘 배우면 그만이지 몽골어 표기 체계를 바꾸자는 생각까지 나아가진 않았죠. 하지만 씨앗은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문자 비교라는 시각이 형성되고 있었고 이 시각을 가진 인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었죠. 특히 몽골 내 한국어 학습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한국어를 몽골의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방안 등 한국어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2외국어 채택 논의. 이건 공식 교육 과정에 한국어가 편입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영어, 러시아어 같은 위치에 오를 가능성이 열린 거죠. 저는 이 시점에서 몽골의 언어 교육 지형이 재편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키릴 문자권에서 한글이라는 새로운 참조점이 등장한 겁니다. 아직은 외국어 교육의 맥락 안에 있었지만 그 영향력은 교실 밖으로 확산되고 있었죠. 2024년 10월 15일 울란바타르에서 제4차 한국몽골 교육공동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주요 의제는 몽골 내 한국어 교육 활성화, 한국몽골 양국 디지털 교육협력 방안 등이었습니다. 정부 간 협의체에서도 한국어 교육이 핵심 의제로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풀뿌리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정책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저는 이 상승 흐름을 지켜보며 다음 질문을 품었습니다. 한국어 교육의 확대가 단순히 외국어 학습 차원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더 근본적인 문자 인식의 변화로 이어질 것인가? 그 답의 실마리는 학계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학자들이 한글과 키릴의 표음 능력을 비교하는 연구를 발표하기 시작한 거죠. 다음 장에서는 그 학술적 전개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의 직관이 어떻게 데이터로 검증되기 시작했는지, 저는 몽골 내부의 변화를 추적하던 중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몽골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고립된 사례인지 아니면 더 큰 흐름의 일부인지 확인해야 했죠.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듀오링고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이용자 중 한국어 학습자 수는 1770만 명으로 스페인어, 프랑스어, 일본어에 이어 4위를 기록했습니다. 1770만 명. 영어권에서만 이 정도였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한국어 학습자 수의 가파른 증가세입니다. 스페인어 64%, 프랑스어 52%, 일본어 77% 학습자 증가율보다 높습니다. 증가 속도가 다른 주요 언어를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를 시사했죠. 저는 다른 나라들의 상황도 조사했습니다. 몽골만의 현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베트남 정부는 2021년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지정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일본 의존도가 매우 높은 태국에서도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한 학생이 19.8%로 일본어 18.9%를 앞설 정도입니다. 베트남, 태국, 동남아시아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태국의 경우가 인상적이었죠.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일본과 더 가까운 나라에서 한국어가 일본어를 앞지른 겁니다. 세계 최대 인구의 인도도 2020년 한국어를 제1외국어 정규 과목으로 채택해놓고 있습니다. 인도까지 14억 인구의 나라에서 한국어가 공식 외국어 교과목이 됐습니다. 이건 엄청난 잠재 학습자 풀이 열렸다는 뜻이었죠. 유럽의 경우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수가 2018년 292명에서 2022년 780명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년 만에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저는 이 글로벌 흐름 속에서 몽골의 위치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몽골은 이 세계적 추세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독특한 맥락을 가지고 있었죠. 다른 나라들과 달리 몽골은 키릴 문자를 쓰는 나라였습니다. 러시아어권 문화 영향 아래 있었고 문자 체계 자체에 대한 고민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죠. 한글이 단순한 외국어 문자가 아니라 자국 문자와 비교되는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토양이 있었습니다. 저는 국제학술 네트워크에서 관련 연구를 검색했습니다. 한글의 표음성에 대한 비교 연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MIT 정보이론연구소는 세계 주요 문자 38개 중 한글의 표음 효율성을 97.8%로 분석했습니다. 라틴 문자 84.5%, 키릴 문자 81.3%보다 월등히 높은 결과입니다. 97.8% 대 81.3%. 이 수치 차이는 상당했습니다. 키릴 문자 대비 약 16%포인트 높은 표음 효율성. 이건 학술적으로 검증된 데이터였죠. 저는 이 연구 결과의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표음 효율성이란 문자가 실제 발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높을수록 글자를 보고 발음을 예측하기 쉽고, 발음을 듣고 글자를 적기 쉽다는 뜻이죠. 한글이 이 지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은 인간 언어의 구조를 의식적으로 모델링한 유일한 문자 체계라고 언어학자가 평가했습니다. 한글은 음소문자이면서 동시에 형태학적 언어 모델이기도 합니다. 의식적 설계. 다른 문자들이 수천 년에 걸쳐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한 반면 한글은 15세기의 명확한 원리에 따라 창제됐습니다. 발음 기관의 형태를 본뜬 자음, 천지인을 상징하는 모음. 체계적인 설계였죠. 저는 이 학술적 맥락이 몽골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현지 언어학자들과 접촉을 시도했죠. 울란바토르의 한 대학에서 언어학을 가르치는 교수를 만났습니다. 몽골어 우물론이 전공이었죠. 그에게 한글과 키릴의 표음성 비교에 대해 물었습니다.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몽골어 음운 체계는 복잡해요. 장단음 구분, 모음 조화, 자음군. 키릴로 완벽히 표기하긴 어렵죠. 교수의 답변은 신중했습니다.
자국 문자 체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태도였죠. 한글이 표음성에서 우수하다는 건 학술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그걸 몽골어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적용 가능성. 이 지점이 핵심이었습니다. 한글이 한국어를 잘 표기하는 건 분명하지만 다른 언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검증이 필요했죠. 저는 관련 연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공식적인 연구는 많지 않습니다. 민감한 주제니까요.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관심을 가진 학자들은 있어요. 민감한 주제. 이 표현이 몽골 학계의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문자는 민족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였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단서를 얻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나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학문적 호기심은 정치적 민감성을 넘어서는 힘이 있었죠. 저는 국제학회 자료를 뒤졌습니다. 몽골어와 한글의 관계를 다룬 발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직접적인 비교 연구는 찾기 어려웠지만 관련 논의 흔적은 있었습니다. 한편 전혀 다른 방향에서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몽골 의회에서 과거에 있었던 논쟁이었죠. 1990년대 초 몽골 의회에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법안 하나가 상정됐습니다. 80년 가까이 키릴 문자를 공식 문자로 사용해온 몽골이 자국 언어를 표기하는 문자를 한글로 바꾸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글을 국가 문자로. 1990년대에 실제로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논의 자체가 있었다는 건 의미심장했죠. 법안이 논의 단계에 올라오자마자 가장 강하게 반발한 쪽은 보수파 의원들이었습니다. 몽골이 외국 문자를 쓰게 된 것도 이미 굴욕인데 또 다른 나라 문자를 들여오는 것은 민족적 배신이라며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격렬한 반발. 문자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킬 자체도 외부에서 온 문자였지만 80년 사용으로 이미 자기 것이 됐죠. 또 다른 외국 문자를 받아들이는 건 저항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논쟁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논쟁이 감정적으로 흐르자 몽골 학계와 연구진은 냉정한 데이터를 들고 나왔습니다. 몽골어 발음을 기존 키릴 문자 체계로 옮겼을 때와 한글로 옮겼을 때의 표기 정확도를 비교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데이터 기반 논의, 감정을 넘어서 학술적 검증이 시도됐습니다. 분석 결과, 한글은 몽골어 음소를 약 87% 수준으로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반면 킬 문자로는 61% 안팎에 그친다는 수치가 제시됐습니다. 이 수치는 그동안 막연하게 느껴지던 불편함을 숫자로 정리해준 지표였습니다. 몽골어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키릴로는 발음이 제대로 안 살아난다는 체감이 있었고 같은 단어를 사람마다 다르게 적거나 발음과 표기가 어긋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체감이 데이터로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 연구 결과가 곧바로 정책 변화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논의의 기반이 마련됐죠. 저는 이 역사적 맥락이 현재의 한국어 교육 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했습니다. 1990년대의 논쟁은 결론 없이 잠잠해졌지만 그 이후 30년간 한국어 학습자가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한글에 익숙한 인구가 축적되고 있었던 거죠. 법안론의 당시 조사에 따르면 몽골 청소년들 상당수가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 자막을 통해 한글을 독학하고 있었습니다. 자발적 학습, 정부 정책이 아니라 문화 콘텐츠를 통해 한글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확산이었죠. 10대, 20대 청년층에게 한글은 이미 친숙한 표기 체계였고 키일보다 오히려 배우기 쉽다는 인식도 퍼지고 있었습니다. 세대 차이. 기성세대에게 한글은 낯선 외국 문자였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이미 익숙한 글자였습니다. 이 인식 차이가 미래의 변화 가능성을 암시했죠. 저는 이 시점에서 몽골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1990년대에 한번 불붙었던 문자 논쟁은 결론 없이 가라앉았지만 그 사이 한국어 교육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한글에 익숙한 인구가 늘어났고 두 문자를 비교할 수 있는 시각이 형성됐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한글의 학술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었습니다. 표음 효율성, 학습 용이성, 디지털 적합성. 여러 지표에서 한글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었죠. 이 두 흐름이 언제 다시 만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갖춰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잠재된 변화가 어떻게 표면화되기 시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학술적 논의가 다시 활성화되고 젊은 세대의 인식이 공론장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과정을 저는 몽골에서 돌아온 후 관련 학술 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직관을 데이터로 검증하고 싶었죠. 그러던 중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세계 주요 문자들의 표음 효율성을 비교한 연구였습니다. 발음과 표기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글자를 보고 소리를 얼마나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지를 수치화한 분석이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글의 표음 효율성은 97%를 넘었습니다.
라틴 문자는 84%대, 키릴 문자는 81%대에 머물렀죠. 한글이 다른 주요 문자들을 크게 앞서고 있었습니다. 이 수치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표음 효율성이 높다는 건 학습자가 문자를 더 빨리 익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글자와 소리에 대응 규칙이 명확하니까요. 예외를 외울 필요가 적고 체계를 이해하면 응용이 가능하죠. 영어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같은 철자가 단어마다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만 해도 단어에 따라 발음이 6가지가 넘습니다. 학습자는 이 불규칙성을 하나하나 외워야 합니다. 한글은 달랐습니다. 자무 24자의 소리값을 익히면 거의 모든 음절을 읽고 쓸 수 있습니다. 규칙성이 높으니 학습 곡선이 가파르죠. 짧은 시간에 기본적인 읽기 쓰기가 가능해집니다. 저는 이 학술적 발견이 몽골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키릴 문자 사용자들에게 이 비교 데이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몽골어의 특성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몽골어는 모음 조화가 있는 언어입니다. 한 단어 안에서 모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죠. 장모음과 단모음의 구분도 중요합니다. 자음군도 복잡하고요. 키릴 문자로 이 모든 특성을 표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키릴은 원래 슬라브어를 위해 설계된 문자니까요. 몽골어에 맞게 일부 수정해서 쓰고 있지만 완벽한 적합성을 갖추진 못했습니다. 저는 몽골 현지에서 들었던 불만들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단어를 다르게 적는 경우, 발음과 표기가 어긋나는 경우, 이런 혼란이 키릴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그렇다면 한글은 어떨까요? 한글로 몽골어를 표기하면 더 정확해질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직접적인 비교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과거 몽골에서 진행됐던 연구의 흔적을 발견했죠. 1990년대 몽골 학계에서 이 비교가 실제로 이뤄졌습니다. 몽골어 음소를 키릴과 한글로 각각 표기했을 때의 정확도를 측정한 연구였죠. 결과는 한글이 87%, 키릴이 61%였습니다. 26%포인트 차이. 이 수치는 체감과 일치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학습자들이 느끼던 한글이 발음을 더 정확히 표현한다는 직관이 데이터로 확인된 거죠. 저는 이 연구 결과의 함의를 분석했습니다. 87%대 61%. 이 격차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문자 체계의 근본적인 설계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었죠. 키릴 문자는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한 문자입니다. 그리스 문자에서 파생되어 슬라브어에 적용됐고 이후 여러 언어에 맞게 변형됐죠. 몽골어에 적용될 때도 기존 틀 안에서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설계 변경은 없었죠. 한글은 달랐습니다. 15세기의 명확한 원리에 따라 창제됐습니다. 발음 기관의 형태를 본뜬 자음, 천지인의 조화를 담은 모음, 소리와 글자 사이에 체계적인 대응 관계가 설계됐죠. 이 설계 철학의 차이가 표음 효율성의 차이로 나타난 겁니다. 저는 한글의 창제 원리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이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의 모양. 발음할 때의 신체 움직임이 글자 형태에 반영돼 있었죠. 이런 설계 방식은 세계 문자 역사에서 유일무이합니다. 다른 문자들은 기존 기호를 변형하거나 차용해서 만들어졌죠. 한글만이 발음 기관의 형상을 직접 본떠서 창제됐습니다. 이 독특한 설계가 높은 표음 효율성의 비결이었습니다. 글자와 소리 사이에 자의적인 연결이 아니라 체계적인 대응이 있으니까요. 학습자가 원리를 이해하면 응용이 가능한 구조였죠. 저는 이 분석 결과를 몽골 상황에 대입해봤습니다. 몽골어 화자가 한글을 배우면 자국어 발음과 문자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키릴로는 표현하기 어려웠던 음가를 한글로는 구분해서 적을 수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되죠. 이 경험이 축적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한국어를 잘하게 되는 것을 넘어서 문자 체계 자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문자는 이렇게 불편하지?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물론 대부분의 학습자가 여기까지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이런 질문을 품게 되죠. 그리고 그 일부가 학자가 되고 교육자가 되고 정책 입안자가 됩니다. 저는 몽골에서 한국어 교육이 30년 넘게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만 명의 학습자가 한글을 익혔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이제 사회학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죠. 이들의 경험과 인식이 언젠가 표면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잠재된 상태지만 조건이 맞으면 분출될 수 있는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잠재력의 규모를 가늠해봤습니다. 대학교 한국어 전공자만 해도 매년 수백 명씩 배출됩니다. 세종학당, 사설학원, 온라인 학습자까지 합치면 연간 수천 명이 한글을 새로 익히고 있죠. 이 숫자가 10년, 20년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글에 익숙한 인구가 전체 인구의 유의미한 비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문자 논쟁이 다시 불붙는다면 1990년대와는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 있죠.
저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데이터가 말하기 시작한 거죠.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수치로 검증된 차이. 이게 논쟁의 성격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데이터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학계와 사회의 반응, 그리고 기존 체제를 지키려는 움직임과의 충돌을. 저는 몽골 학계의 반응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음 효율성 비교 데이터가 공개된 이후 어떤 논의가 벌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예상대로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데이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랫동안 느껴왔던 불편함이 수치로 확인됐다는 반응이었죠. 키릴 문자의 한계를 인정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학자들은 경계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데이터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그 함의를 제한하려는 태도였죠. 표음 효율성이 전부가 아닙니다. 문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의 표현이에요. 한 언어학 교수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논리는 설득력이 있었죠. 문자 선택은 순수하게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역사, 정체성, 정치가 얽혀있는 복합적인 사안이었죠. 저는 이 반론의 맥락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몽골의 문자 역사를 다시 살펴봤죠. 몽골은 역사적으로 여러 문자를 거쳐왔습니다. 13세기에 위구르 문자를 차용해서 전통 몽골 문자를 만들었고, 이후 티베트 문자의 영향을 받은 파스파 문자도 사용했죠. 1940년대에는 소비에트의 영향으로 키릴 문자를 채택했습니다. 문자가 바뀔 때마다 외부 세력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위구르, 티베트, 소련.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 정치적 상황에 따른 적응이었죠. 이런 역사가 문자에 대한 민감성을 높였습니다. 키릴 문자도 처음엔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80년간 사용하면서 이미 몽골의 일부가 됐죠. 교육, 행정, 문화 전반에 뿌리 내렸습니다. 이걸 바꾼다는 건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었죠. 저는 보수적 입장의 논거를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전환 비용이었습니다. 모든 공문서, 교과서, 간판,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죠. 인구 350만의 작은 나라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었습니다. 둘째, 세대 간 단절이었습니다. 새 문자를 도입하면 기성세대는 문맹이 될 수 있습니다. 80년간 축적된 문헌을 읽지 못하게 되죠. 세대 간 소통이 끊길 위험이 있었습니다. 셋째, 정체성 문제였습니다. 또 다른 외국 문자를 받아들이는 건 민족적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전통 몽골 문자를 버리고 키릴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또 바꾼다는 건 끝없는 종속처럼 느껴질 수 있었죠. 이 논거들은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표음 효율성이 높다고 해서 곧바로 문자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저는 이 긴장 상태를 관찰하며 양측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한쪽은 기능적 우수성을 강조했고 다른 쪽은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했습니다. 둘 다 나름의 정당성이 있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논쟁이 학계에서 벌어지는 동안 현장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젊은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이론적 논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한국어를 배우고 한글을 익히고 그걸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었죠. 저는 울란바토르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현상을 조사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었죠. 한국어 문장이 아니라 몽골어를 한글로 적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몽골어를 한글로 적어요. 키릴보다 발음이 더 잘 살아나거든요. 한 대학생의 말이었습니다. 장난처럼 시작된 것이었지만 그 안에 의미 있는 실험이 담겨 있었죠. 저는 몇 가지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몽골어 단어를 키릴과 한글로 각각 표기한 것을 비교해봤죠.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한글 표기가 실제 발음에 더 가까웠습니다. 키릴로는 구분되지 않는 소리가 한글로는 구분돼서 적혔죠. 이런 자발적 실험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연구가 아니라 일상 속의 놀이처럼. 하지만 그 놀이가 축적되면서 경험적 데이터가 쌓이고 있었죠. 학계의 논쟁은 추상적이었습니다. 표음 효율성, 문화적 정체성 같은 개념들이 오갔죠. 하지만 젊은이들의 실험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이 단어를 이렇게 적으면 더 정확하네 하는 직접적인 경험이었죠. 저는 이 두 층위의 움직임이 언젠가 만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술적 논의와 현장의 실험, 위에서 내려오는 이론과 아래에서 올라오는 경험. 둘이 합쳐질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죠. 한편 기존 체제를 수호하려는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몽골 정부는 전통 몽골 문자 부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죠. 키릴을 버리더라도 한글이 아니라 전통 문자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전통 몽골 문자, 13세기에 만들어진 세로쓰기 문자입니다. 민족 정체성의 상징으로 여겨지죠. 몽골 정부는 학교 교육 과정에 전통 문자 수업을 포함시켰고 공문서 병기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통 몽골 문자는 세로로 쓰고 글자 형태가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지 않았죠. 키워드 입력도 불편하고 표준화도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젊은 세대 중 전통 몽골 문자를 제대로 읽고 쓸 수 있는 인구는 많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우긴 하지만 일상에서 쓸 일이 없으니 금방 잊어버리죠. 상징적 가치는 있지만 실용성은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삼각 구도를 관찰했습니다. 키릴, 전통 몽골 문자, 한글.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죠. 키릴은 현재 지배적이지만 한계가 인식되고 있고, 전통 문자는 상징적이지만 실용성이 부족하고, 한글은 기능적으로 우수하지만 외국 문자라는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 삼각 구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현상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였죠. 몽골 사회는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전환, 글로벌화, 젊은 세대의 새로운 감수성. 이 모든 요소가 기존 문자 체계에 도전하고 있었죠. 저는 이 압력이 어떻게 해소될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폭발적인 변화가 올 수도 있고, 점진적인 적응이 이뤄질 수도 있었죠. 아니면 현상 유지가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몽골 사회 내부에서 문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80년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키릴 체계에 대한 의문이 싹트고 있었죠. 그 의문의 불씨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한글 학습 경험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의문이 어떻게 성찰로 발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판에서 반성으로, 반성에서 새로운 가능성의 모색으로. 저는 몽골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품게 됐습니다. 기존 체제에 대한 의문이 단순한 비판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은 성찰로 이어질 것인가? 답의 실마리는 의외의 장소에서 발견됐습니다. 학술 토론회가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였죠. 몽골 젊은이들이 모이는 한 온라인 포럼에서 흥미로운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단순했습니다. 우리 문자, 이대로 괜찮은가? 글탈에는 수백 개의 댓글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키릴 문자의 불편함을 토로하는 내용이 많았죠. 같은 단어를 다르게 적는 혼란, 발음과 표기의 괴리, 외래어 표기의 어려움,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토론이 진행되면서 논의의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불만에서 벗어나 본질적인 질문으로 향하기 시작한 거죠. 문자는 왜 바꾸기 어려운 걸까요? 우리가 키릴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이 전환점이었습니다. 기능적 논의에서 정체성 논의로 넘어간 거죠. 저는 이 토론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스스로 문자와 정체성의 관계를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주입된 단문이 아니라 아래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논의였죠. 한 참여자의 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키릴을 80년 썼습니다. 하지만 그전엔 전통 문자를 수백 년 썼죠. 그보다 전엔 위구르 문자를 빌려 썼고요. 문자가 바뀐다고 우리가 몽골인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발언에는 역사적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자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는 인식, 문자와 정체성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 물론 반론도 있었습니다. 문자를 바꾸면 과거와 단절됩니다. 할아버지가 쓴 편지를 손자가 읽지 못하게 되죠. 이런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토론은 이분법적 대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3의 시각이 등장했죠. 꼭 전면 교체가 아니어도 됩니다. 병용할 수도 있고 특정 영역에서만 새 문자를 쓸 수도 있죠. 선택지는 다양합니다. 이 유연한 접근이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라 점진적 변화의 가능성. 이게 논의를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었죠. 저는 이 온라인 토론에서 세대 차이를 느꼈습니다. 기성세대는 문자 문제를 민족 정체성의 핵심으로 봤습니다. 바꾸면 안 되는 것, 지켜야 하는 것. 하지만 젊은 세대는 더 실용적으로 접근했죠. 문자는 도구다. 더 좋은 도구가 있으면 바꿀 수 있다. 이 인식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습니다. 젊은 세대가 사회의 주류가 되면 논의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었죠. 저는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문자에 대한 생각을 물었죠. 한글을 배우면서 문자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문자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계될 수 있구나 처음 알았거든요. 한 학생의 말이었습니다. 한글 학습 경험이 문자 일반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었죠. 키릴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한글을 보니까 다른 방식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발언에서 저는 중요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비교, 부정이 아니라 인식 확장, 감정적 반발이 아니라 이성적 성찰. 저는 이 성찰적 태도가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파악하려 했습니다. 한국어 학습자 집단을 넘어서 일반 대중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단서는 대중문화에서 발견됐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음악이 몽골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자연스럽게 한글에 대한 노출도 늘어났습니다. 자막을 따라 읽고, 노래 가사를 외우고, 아이돌 이름을 한글로 적는 경험. 이게 축적되면서 한글이 더 이상 낯선 문자가 아니게 됐죠. K-팝 팬덤 안에서 한글은 이미 친숙한 존재였습니다. 팬들은 좋아하는 가수에게 한글로 메시지를 쓰고, 한글 닉네임을 사용하고, 한글 굿즈를 수집했죠. 이 과정에서 한글에 대한 호감이 형성됐습니다. 호감은 학습으로 이어졌습니다. 팬덤에서 시작해서 본격적인 언어 학습으로 나아가는 경로가 생긴 거죠. 취미가 진로가 되고, 진로가 삶의 방향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화적 경로에 힘을 실감했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학술 논문보다 드라마 한 편, 노래 한 곡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변화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호감이 이해로, 이해가 확신으로 발전해야 하죠. 저는 그 과정이 몽골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 중 일부는 한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한글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험을 쌓았죠. 그리고 몽골로 돌아와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에서 4년 살면서 한글의 편리함을 체감했어요. 간판을 보면 바로 읽을 수 있고, 처음 보는 단어도 발음할 수 있죠. 영어나 러시아어와는 다른 경험이었어요. 유학 경험자의 말이었습니다. 직접 체험한 편리함. 이건 간접적인 지식과는 무게가 달랐죠. 이런 경험담이 퍼지면서 한글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외국 문자에서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문자로, 편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물론 전면적인 문자 교체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은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한글이 좋은 문자다라는 인식은 상당히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인식의 확산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했습니다. 직접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사회의 기저에서 문자에 대한 감수성을 바꿀 수 있었죠. 예를 들어 한글의 설계 원리를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자국 문자에 대한 기대 수준도 높아집니다. 왜 우리 문자는 이렇게 안 돼 있지?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죠. 이 질문이 축적되면 언젠가 변화의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몽골에서 이런 잠재적 변화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나진 않겠지만 토양이 준비되고 있었죠. 반성의 언어들. 저는 이 표현으로 현재 몽골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성찰, 거부가 아니라 탐구, 폐쇄가 아니라 개방. 이런 태도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현재를. 저는 몽골에서의 관찰을 마무리하며 처음 품었던 질문으로 돌아갔습니다. 키릴 문자의 땅에서 한글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건 단순한 외국어 교육의 문제인가? 아니면 더 근본적인 변화의 징후인가? 몇 년간의 관찰을 통해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몽골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단순한 한국어 학습 붐이 아니었습니다. 문자 체계 자체에 대한 재평가였죠. 80년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키릴 문자. 그 확신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균열의 원인은 복합적이었죠. 디지털 환경의 변화, 글로벌화의 압력, 젊은 세대의 새로운 감수성,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글이 있었습니다. 한글은 비교의 거울이었습니다. 몽골인들은 한글을 배우면서 자신들의 문자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표음성, 체계성, 학습 용이성. 이런 기준으로 키릴을 다시 평가하게 된 거죠. 비교는 불편함을 낳았습니다. 왜 우리 문자는 발음을 정확히 담지 못하는가? 왜 같은 단어를 다르게 적는 혼란이 생기는가? 이런 질문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죠. 하지만 비교는 가능성도 열었습니다. 더 나은 방식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문자는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이게 중요한 전환이었습니다. 저는 이 전환의 의미를 넓은 맥락에서 생각해봤습니다. 몽골만의 현상이 아니었죠.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수천만 명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문자 체계를 돌아보는 경험을 하고 있었죠. 한글의 확산은 한국의 경제력이나 문화적 영향력만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문자 자체의 구조적 우수성이 뒷받침되고 있었죠. 표음 효율성 97%대, 발음 기관을 본뜬 과학적 설계, 체계적인 조합 원리, 이런 특성들이 학습자들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세종대왕의 창제 철학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배워서 일상에 편히 쓰게 하려는 목적. 그 목적이 600년이 지난 지금 국경을 넘어 실현되고 있었죠. 몽골로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키릴을 버리고 한글을 채택할까요?
아니면 현상 유지가 계속될까요? 저는 예측하기보다 관찰한 것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확실한 건 몇 가지 있었죠. 첫째, 한글에 익숙한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이 한글을 새로 배우고 있고,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겁니다. 10년, 20년 후에는 상당한 규모의 인구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겠죠. 둘째, 문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문자를 고정된 정체성의 표현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도구로 보는 시각이 형성되고 있죠. 이 인식 변화가 장기적으로 정책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한글과 키릴의 표음성 비교, 학습 효율성 비교, 디지털 적합성 비교, 이런 연구들이 계속 나오면서 논의의 기반이 갖춰지고 있죠. 감정적 논쟁에서 증거 기반 논의로 전환될 조건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물론 변화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환 비용, 세대 간 단절, 정체성 우려, 이런 요소들이 현상 유지를 지지하고 있죠. 당분간은 이 힘이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향성에 주목했습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조건은 갖춰지고 있었습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토양이 준비되고 있었죠. 언제 싹이 틀지는 모르지만 싹 틀 준비는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관찰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몽골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문화적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한류가 사그라지면 함께 사라질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죠. 이건 문자 구조를 기반으로 한 언어 선택과 재평가의 사례였습니다. 한글이 가진 구조적 우수성이 학습자들에게 인식되고 그 인식이 자국 문자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는 과정. 이건 유행을 넘어서는 깊이를 가진 변화였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상상했을까요? 600년 후에 초원의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이 문자를 배우며 자신들의 문자를 돌아보게 될 것이라고 아마 상상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세종의 설계 철학은 시공간을 넘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소리를 정확히 담는 문자, 체계적으로 조합되는 문자. 이 원칙들이 몽골 학습자들에게도 통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문자의 구조적 우수성은 보편적으로 인식될 수 있었죠. 저는 연구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질문을 품게 됐습니다. 한글의 확산이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각 지역의 문자 환경에서 한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건 앞으로의 연구 과제가 될 겁니다. 몽골은 하나의 사례였지만 이 사례가 보여주는 패턴은 더 넓은 적용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었죠. 문자가 묻는 질문. 저는 이 표현으로 연구를 마무리합니다. 한글은 몽골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문자는 당신들의 소리를 제대로 담고 있습니까? 더 나은 방법은 없습니까? 문자는 바꿀 수 없는 운명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몽골 사람들 스스로가 찾아야 합니다. 외부에서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질문 자체가 던져졌다는 건 이미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의 여정을 계속 지켜볼 겁니다. 초원의 나라에서 문자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 과정에서 한글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답은 시간이 알려주겠죠.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몽골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문자 구조를 기반으로 한 언어 선택과 재평가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한글이 가진 보편적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600년 전 세종의 꿈, 백성을 위한 문자, 그 꿈이 국경을 넘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